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내놨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 경기도 수원시 무지역이 지역구십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몸무게 좀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 굉장히 힘드셨죠? 예, 한 60일간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단 해산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로 끝났죠. 예. 5년 동안에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과제를 내놨는데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야별로 정리하셨나요?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선거 캠프에서 만들어진 당과 함께 만든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네. 201개 공약이었고요. 네. 세부 실천 공약으로 나누면 892개 공약이었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약이 너무 많으니까 피부에와 닿지 않는다 그래갖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약속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걸로 정의해서 또 발표한 게 있었죠. 네네. 그것들을 다 합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받아야 하는 정부니까 국민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제안을 같은 기간 동안에 받았는데 네. 60일간 거기에서 한 16만 건의 정책 제안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네, 광화문 대부분은 1번가 뭐 그쪽에서 들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강화문 1번가 원오프라인 다 합쳐서 16만 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그 공약과 큰 이제 범위는 겹칩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네네. 이제 전문가들, 정부 부처 공직자들 그다음에 이 공약을 만든 민주당의 정책 담당하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이걸 100대 과제로 그룹핑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100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20대 국정 전략을 정하고 네. 그것을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통일 이런 분야로 5대 국정 목표로 수렴을 하고 아하, 네. 그래가지고 국가 비전을 만든 겁니다. 예. 뭐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가르마를 타는 일을 하신 거네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김진표 의원을 보고 저렇게 똑똑한 공무원도 있었냐 뭐 이렇게 평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부총리급인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네네. 이런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결국은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이것까지도 들여다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178조를 이제 추계를 했는데요. 네네. 이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당연히 증세죠. 네네. 근데 이제 당초 증세에서 1차 목표는 이 탈루소 세운을 행정력을 발굴하는 통해서 것? 예.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초고 소득자들, 네. 또 고액 재산가들, 그리고 초대형 법인의 세금을 더 받는 것, 예. 그런 것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고액 소득은 얼마를 말하나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때 잡았던 것은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 예. 우리나라에서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5억 초과가. 네네. 그리고 법인은 과표가 2천억 이상, 네. 한 20여 개 되죠. 네네. 이런 정도는 세금을 좀 더 낼 능력이 있지 않냐. 특히 대법인들은 지금 네. 지난 10년간 한 400조 가까이 내부 유고이익이 늘었거든요. 아, 네네. 그것이 그동안의 경제정책의 결과로 그분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근데 경제로 보면 양극화가 심해졌으니까요. 네,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가 늘고 네. 성장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혜택을 받던 네. 초대법인들이 조금 세금을 더 내주고, 예. 또 초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부담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예. 탈로 세운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네네. 처음에 이제 증세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감춰진 것 다 드러나게 할 것이고 또 절약해서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절약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178조라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178조가요. 네. 생각을 해보면 5년으로 쪼개면 네네. 1년에 한 30억, 한 40억 수준 되겠죠? 40조. 30억 한 5억. 네. 34조, 네. 35조 정도 되는데 저희 정부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임 정부가 재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네네. 박근혜 정부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세수 전망보다 세수 실적이 한 10조 이상씩 늘었습니다. 올해만 네. 해도 12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거뒀다는 얘기죠. 뭐 많이 걷었다는 벌 건지 안 그러면 세입 전망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갖고 자연 네. 증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한 12조씩이 이게 그 베이스가 네네. 기초가 늘어나면 178조라는 건 5년간의 소요될 중기 재정 소요니까 네. 12조 곱하기 5 예. 60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네. 5월 달에 출발한 정부가 7월 말까지 세제 개편안을 만든다는 증세안을 만든다는 게 저항을 유발하고 그걸 관리하는 능력 네네. 이런 점에서 올해는 그 큰 증세 없이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발표되고 나니까 네. 그 여론이 돈을 지금 박찬수 앵커님 말씀처럼 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그 의문 제기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당에서도 지지 기반이 높은 정권 초기에 네. 최소한의 증세는 하는 게 차라리 네. 정무적인 판단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김부겸- 의견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장관이 솔직하게 말하자.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름 짓기 논쟁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핀셋 증세다, 살안 증세다, 존경 증세다, 뭐, 이건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정치권에서 지금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고 판단하실 문제죠. 네, 그런데 세금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가지고 네. 과도하게 그 부채를 가졌던 그리스나 뭐 포르투갈처럼 몰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거꾸로 하니까요. 이건 세금은 이제 한 4조밖에 안 되는데요. 네, IMF나 OECD가 지난 5년간 줄기차게 우리나라에다가 정책 공고를 한 것이 한국의 재정의 건전성은 세계 1, 2위권인데 네네, 재정을 통한 소득재 분배 기능은 세계에서 꼴찌다. 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냐.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성장이 10년씩이나 장기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권고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세수 자체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때문에는 네, 사실은 저는 올해는 증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소득재 분배 기능, 우리 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려면 부익부 균입을 좀 완화해 줘야 된다. 네네. 그 측면에서는 시급한 거죠.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되시기 전에 뭐 재경부에서 여러 요직을 거치셨는데 그중에 세제실장도 거치셨죠? 제가 세제 분야에 한 20년 근무했죠. 네. 그때 세제실장도 인터뷰했던 2년 하고요. 기억이 나서 지금 드립니다. 네네.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정책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네. 높은 이때 하자. 이게 사실 부담되는 건 맞지만 이때 해서 세금을 이렇게 뭐 하자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쪽에 경총에 1호로 가입했던 그 전남방직이요. 전방 또 경총에서 지금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경방은 뭐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자본인데 국내 공장의 많은 부분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러면은 국내에서 기업할 수 없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게 일자리를 못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 인상, 저는 세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법인 아니, 세금 세금으로 공무원 들리는 거, 그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요소만 모아가지고 증폭 과대
이제 선전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세금은 이명박 정부 때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었죠.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네네. 그것을 지금 정상화해가는 과정인데 그 정상화의 속도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 세금은 이제 이렇게 해놔도 네. 되게 선진국의 평균보다는 낮고요. 법인세나 네. 소득세나.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요. 네. 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 패러다임, 근본 네. 철학의 차이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보수 정당이 네. 소위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네.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완화하고 대기업을 대폭 지원해서 투자를 늘려가지고 그걸 네. 통해서 낙수 효과를 거두자 뭐 이런 원리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10년 했는데 미국서도 효과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예. 경제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바꾸는 출발점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 가계소득을 늘리고 그 예. 가계소득을 늘리는 걸 통해서 소비를 늘려서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네. 늘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예. 이 고용과 성장과 소비가 함께 추진되는 그 소위 그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내자. 예. 그런 철학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고 예. 이렇게 했을 때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예. 소상공인이나 네네. 이 자영업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줘서 적응할 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거죠. 16.4% 인상안이 결정되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또 중견기업인 뭐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냈어요.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 수준이다. 현재 중소기업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세금으로 메꿔준다. 즉 세금을 더 걷어서걸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법인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세 인상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여당의 생각이죠. 네, 어느 정도? 네. 법인세를 이제 2천억 이상의 대법인에 대해서 네네. 현재 그 2천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율이 22%입니다. 네네. 그걸 3% 올려서 25%. 참여정부 때와 같이 25%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 178조 원짜리 이제 국정과제 가계비를 내밀었는데 그 정말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느끼는데 세금으로 마중물 역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네, 네. 그 당시 그 버냉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재정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미국이 재정 적자가 나오면 1930년대와 같은 세계 공황이 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걱정들을 했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네. 그때 미국의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슈퍼 리치들 50여 명이 네. 2, 3일 모여서 회의하고는 세금 미국을 내자고 경제 그랬죠?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더 올려주시오라고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2008년 미국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우리 경제가 10년간이나 보수 정권이 대기업 몰아주기 지원 정책을 해도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헤어나지 예. 못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동안에 그런 정책에 수혜를 입었던 초고소득자들이 네, 좀 이번에 요 내라. 정도 부담해주면 예, 예. 그러면 이게 전체가 1년에 4조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한 4만 명이 네. 또 100여 개의 대기업이 부담해줌으로써 네. 우리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네네. 통합을 만들어내는데 기폭제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예. 필요한 정책 아니냐 하는 뜻이죠.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네네. 정말 UAE 그 원전 우리가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한 10여 네네. 년 동안에 11만 명의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3천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공무원 일자리 12,000명 하겠다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원전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방향 설정의 문제죠. 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아니 그런 나라가 우리 나라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미 방향 전환을 했는데 네. 이것은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은 빨리 적응하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 그 부울경 지역에 우리나라 모든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지진에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지진이 5.7까지 기록되지 네. 않았습니까? 즉 방향은 이 원전의 내진 설계가 대개 6에서 6.5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안전한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국가 경영 30년, 50년을 내다보고는 네.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한번 네. 해야 되고 우리가 원전에 일찍이 투자해서 원전 선진국이 됐지만 네네. 이제는 경제 여건이 바뀌어서 결국은 모든 나라가 탈원전으로 갈 거면 우리가 먼저 가자는 것이죠. 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영국이 이웃나라에서 전기를 꼬을 수 없어서 굉장히 원전을 하고 중국은 수출 산업으로 이것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을 못 듣겠네요. 왜냐하면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네, 네. 탈북민을 돕는 286억 정도의 그 예산이 있고 재단이 있는데 이곳에 탈북민 중에서 정말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끼리 모여서 농사도 질 수 있는 그런 정착촌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겠냐. 이러한 그 요청이 2부에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우리가 네.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을 고쳐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물론입니다. 그것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20여 년 전에 생긴 경기방송은 그 당시의 규제로 안테나를 북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